중국 명문고 학생이 한국에서 본 것 때문에 온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규모와 속도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으며 자란 알렉세이는 증거를 모으러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작고 보잘것없다는 걸 증명하려던 그는 인천공항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철제 가드도 경비원도 없이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요. 지하철에서 강요 없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여고생, 사람이 아닌 환경만 감시하는 스마트시티, 그리고 15년 경력 역사교사가 한복을 조선족 의상이라. 단 3초 만에 넘긴 수업의 진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발표 후 친구들은 너 이제 잘났다고 생각해? 라며 등을 돌렸지만 3일 뒤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과연 한 학생의 정직한 고백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오후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교실 구석에 앉아 있어요. 책상 위 노트에는 오늘 날짜를 적고 그 밑에 세 단어를 썼어요. 한국 수학여행. 준하가 창가에 서서 태블릿을 높이 들고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빨간 선과 파란 막대가 오르내리고 있었죠. 이거 봐요. 준하가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경제가 20배나 커요. 20배. 비교가 안 되죠. 몇몇 친구들이 웃었고 다른 애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얼굴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늘 함께 보는 아이들인데 다들 준하의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왜 안 믿겠어요? 숫자가 화면에 똑똑히 보이는데요. 저도 믿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배터리 쪽에서 일하세요. 전기차나 대형 전력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산업용 배터리요. 정확히는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음극재라는 걸 만드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중요한 기술이라는 건 알아요. 왜냐면 2년 전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어요.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이었죠. 갑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큰 계약들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요한 계약들이었어요. 그날 저녁이 아직도 생생해요. 학교에서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상자를 쌓고 계셨어요. 하나씩 천천히 신중하게. 화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지쳐 보였어요. 아버지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규모와 속도가 이겨. 한국은 잠깐 빛나겠지만 결국 그 빛은 사라질 거야. 저는 문가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며칠 뒤 유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모두가 급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유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세요. 15년 동안 이 학교에서 가르쳤고 동아시아 문화와 정치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다는 평가를 받으세요. 오늘 수업은 전통 의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은 프로젝터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중국 한푸, 일본 기모노, 베트남 아오자이 각각 몇 분씩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한복 사진이 잠깐 화면에 떴다가 바로 사라졌어요. 이건 중국 동북 지방에 조선족이 입는 소수민족 전통 의상이에요. 넘어가죠. 저는 평소처럼 받아 적었어요. 사실 저는 모든 걸 적어요. 그게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고 하나씩 쌓아가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복 사진이 너무 빨리 사라졌어요. 왜일까요? 그 질문을 소리내서 묻진 않았어요. 대신 노트에 조그맣게 물음표를 그려 넣었어요. 점심시간에 준하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국수를 후루룩 먹으면서 동시에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 여행 신청했어? 그가 면을 삼키며 물었어요. 아직 안 했어. 제가 대답했어요. 네. 재밌을 거야. 준하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다 확인해보자고. 기술, 질서, 문화, 다 과장됐다는 걸 증명하자. 사진 찍고 음식 좀 먹고 돌아와서 별거 없었다고 하면 되잖아. 그 말에 증명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도 증거가 필요했어요.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한국이 작고 문화도 빌려온 게 많고 결국 큰 나라들과 경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합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청서에 제 이름을 적으려고 펜을 들자 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어요. 우리 아파트는 회색 8층 건물이고 이 근처 건물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했어요. 부모님은 아직 퇴근 전이셨거든요. 제 방 책상 위엔 오래된 비행기 모형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서울 지도를 열었어요. 푸른 강, 초록 공원, 회색 빌딩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빨간 지하철 노선이 마치 몸속 혈관처럼 얽혀 있었어요. 화면을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서울 거리를 걸어보는 상상을 해봤어요. 지하철을 타고 빌딩을 보고 길을 걸어보는 상상. 그러다 우연히 제 얼굴이 화면에 비친 걸 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살짝 걱정스러운 듯한 눈빛이었죠. 아니, 걱정보다 조심스러운 거였어요. 그냥 신중해지려는 거예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얀 천장을 가만히 봤어요. 잠이 안 올 땐 천장 균열을 세어본 적도 있어요.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 것 같았어요. 한국은 잠깐 빛나지만 결국 사라질 거야. 저는 아버지가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맞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만약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틀렸다면 다른 것도 틀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교무실에서 신청서를 발견했어요.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어요. 알렉세이 첸 2학년 4반. 준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어요. 잘했어. 재밌을 거야. 재밌다 이게 재밌는 걸까요? 저는 신청서 위 제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위에도 아래에도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함께 갈 거예요. 다 같이 보고 같은 걸 보고 돌아올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날 밤 새 노트를 펼치고 맨 위에 제목을 썼어요. 한국 여행 기대치.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 썼어요. 마침내 한 문장을 적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관찰하고 정직하게 기록할 거예요. 이 문장을 2번 읽어봤어요. 합리적인 사람답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 아래 거의 무의식처럼 조그맣게 또 하나를 덧붙였어요. 혹시 예상 못한 걸 보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얼른 노트를 닫았어요. 마치 덮으면 그 질문이 사라질 것처럼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살짝 흔들리며 활주로에 내려앉았어요. 제 배속이 꽉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비행기를 타본 적은 많지만 이번엔 좀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이미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려놓은 곳,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에 도착하는 거였거든요. 인천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게 반짝이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유 선생님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혼란을 예상했어요. 상하이 공항에서는 늘 줄이 밀리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새치기 하려는 사람도 많고 보안 요원들이 확성기로 고함을 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달랐어요. 사람이 아마 300명쯤,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몰랐어요. 끝없이 이어진 긴 줄이 앞쪽으로 뻗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밀치지 않았어요. 고함도 없었고 빽빽하게 몰아넣는 철제 가드도 없었어요. 무표정한 경비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통제하는 모습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줄이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뒤따르던 준하가 제 등에 부딪혔어요. 왜 그래? 준하가 물었어요. 보고 있어.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준하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공항이잖아.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 뭔가 달랐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여권을 떨어뜨렸어요. 툭 하고 바닥에 부드럽게 떨어졌죠. 그런데 그분이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기도 전에 세 사람이 동시에 다가갔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은 여권을 주워주고 다른 한 명은 떨어진 가방을 챙겨주고 또 한 명은 괜찮으신지 물어봤어요. 사진 찍는 사람도 SNS에 올리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도와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 썼어요.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도움. 왜? 준하는 어느새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앞서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가며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갔어요.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봤어요. 크고 작은 빌딩들, 알록달록한 간판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보니 신기했어요.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쓴다니. 저는 그것도 메모했어요. 호텔은 번화가 한가운데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자 유 선생님이 자유시간을 주셨어요. 대부분은 맛집을 찾아가려 했고 준하는 게임 카페를 가자고 했어요. 지하철 타자. 누군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지하인데도 환하고 깨끗했어요. 하얀 타일, 명확한 안내판, 전광판에는 전철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어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몸이 자동으로 긴장되는 걸 느꼈어요. 상하이에선 전철이 오면 빨리 밀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전철이 멈췄고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죠. 그 순간 제 팔을 가볍게 잡아주는 손길이 있었어요. 돌아보니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뭔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못 알아들었지만 옆에 있던 친구가 대신 알려줬어요. 사람들 먼저 내리게 해달라는 말이래.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어요. 사람들이 물처럼 흘러나왔어요. 부드럽고 질서 있게. 밀치거나 서두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양쪽으로 비켜서서 길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사람이 내리자 조용히 승객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밀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모두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전철은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우리가 타야 할 다음 전철이 오고 있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뭔가 계산하려 했는데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이런 질서를 유지하려면 통제가 필요해야 하는데 여긴 없었어요. 플랫폼을 둘러보니 CCTV가 2대뿐이었어요. 그것도 사람보다 선로를 향해 있었죠. 다음 전철에 올라타서 문 쪽에 앉았어요. 마주 앉은 여고생 한 명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다음 역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탔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 여고생이 슬쩍 고개를 들더니 바로 일어나 자리를 내드렸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다들 그냥 자기 할 일 하던 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앉으셨고 소녀는 아무렇지 않게 손잡이를 잡고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사진도, 박수도, 고마워요라는 큰 말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아픈 건 아니었어요. 혼란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전혀 다른 문제가 나와버린 느낌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확신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본 장면들이 그 위에 하나둘씩 쌓이고 있었어요. 서로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요. 저녁에는 호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음식은 맛있었어요. 매콤하고 따뜻했지만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계속 지하철과 공항이 떠올랐거든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듯한 그 움직임.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 끝에 앉았어요. 룸메이트는 샤워 중이었고 저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새 페이지를 폈어요. 맨 위에 적었어요. 강제 없는 질서 첫째 날 관찰.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 썼어요. 결국 한 문장을 적었어요. 신뢰가 약점이 아니라면 3번이나 읽었어요. 읽을수록 그 문장이 위험해 보였어요. 저는 노트를 빠르게 덮었어요. 마치 닫아버리면 그 질문도 사라질 것처럼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둘째 날 아침,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가이드를 만났어요. 이름은 최아라 씨였어요. 유 선생님보다 어려 보였고 아마 28쯤, 단정한 재킷에 편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 우리를 한 명씩 똑바로 바라보더라고요. 일 때문에 억지로 웃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저는 원래 컴퓨터랑 데이터 다루는 일을 했어요. 아라 씨가 또렷한 중국어로 말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특히 이 도시를요. 준하가 제게 속삭였어요. 관광회사에서 짜준 멘트 읽는 거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라 씨의 눈을 계속 봤어요. 예리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송도라는 곳으로 갔어요. 유 선생님이 설명하시길 최신 기술로 만든 스마트 도시래요. 저는 당연히 CCTV와 얼굴 인식,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대형 스크린을 예상했어요. 스마트 시티란 그런 거잖아요. 감시와 통제. 그런데 도착하자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어요. 도로는 넓고 깨끗했고 양옆으로 나무가 줄지어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와 자동차 도로가 분리되어 있었고 신호등은 고정된 타이머가 아니라 차량 수에 따라 바뀌고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신호 대기 시간 40초 단축이라는 안내가 또렷하게 떴어요. 아라씨가 우리를 한 벤치 앞에 멈춰 세웠어요. 근데 평범한 벤치가 아니었어요. 벤치 위에 작은 지붕처럼 태양광 패널이 얹혀 있었어요. 이 벤치는 햇빛을 모아 전기를 만들어요. 아라씨가 설명했어요.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고 와이파이도 돼요. 여기 이 화면 보이죠? 벤치 옆 작은 디스플레이를 가리켰어요. 숫자가 빛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보여줘요. 오늘 마스크를 쓸지 결정할 수 있도록요. 이 정보는 전부 공개돼요. 정부가 숨기지 않아요. 저는 벤치를 찍었어요. SNS 올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제 기록을 위해서요. 우리는 계속 걸으며 송도의 시스템들을 봤어요.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스스로 신호를 보내 수거가 오고 사람이 없으면 가로등이 알아서 밝기를 줄여 전기를 절약했어요. 횡단보도는 노인을 감지하면 초록불 시간을 늘려줬어요. 하나같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기술들이었어요. 준하는 전봇대에 달린 카메라를 세고 있었어요. 이 블록 전체에 카메라가 겨우 4대네. 보안엔 턱없이 부족하잖아. 아라씨가 그 말을 들었는지 부드럽게 웃으며 돌아봤어요. 카메라는 있어요. 하지만 주로 교통 흐름과 환경 데이터를 보죠. 사람 얼굴을 찍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범죄는요? 준하가 따지듯 물었어요. 범죄율은 이 시스템 도입 후에 오히려 내려갔어요. 아라씨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사람을 더 감시해서가 아니라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서요. 사람들이 돌봄을 받는다고 느끼면 그 도시를 되돌아 돌보게 되거든요. 준하는 팔짱을 끼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우리는 전통 궁궐을 방문했어요. 곡선 지붕과 화려한 색감이 인상적인 건물들 사이로 관광객이 많았어요. 한복을 입고 사진 찍는 사람도 많았죠.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문득 유 선생님의 수업이 떠올랐어요. 저는 유 선생님께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불편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배우는 건 때때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 감정이 사실을 덮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편하다는 이유로 믿어버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날 저녁 친구들은 쇼핑하러 나갔지만 저는 피곤하다고 핑계를 대고 호텔에 남았어요. 사실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호텔 뒤쪽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화분이 있고 벤치가 몇 개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공기가 선선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지만 아무 글도 쓰지 못했어요. 그때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드니 아라씨였어요. 손에는 차 2잔이 들려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한 잔을 내려놓고 맞은편 벤치에 앉았어요. 한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쌉싸래했지만 따뜻했어요. 질문 있어요? 아라씨가 먼저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솔직하게 묻고 싶었던 한 가지를 꺼냈어요. 평생 반대로 배운 사람한테 새로운 걸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아라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가르치지 않아요. 보여줘요. 그리고 스스로 볼 준비가 됐는지는 그 사람이 결정해요. 저는 차를 조금 더 마셨어요. 쓴맛이 점점 덜 느껴졌어요. 근데 그걸 본다는 게 내가 믿어온 게 틀렸다는 뜻이면 어떡하죠? 아라씨가 조용히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선택을 해야 해요. 눈을 감고 예전 믿음에 매달릴지 아니면 눈을 더 크게 뜨고 새로 이해할지. 둘 다 어렵지만 성장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아라씨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당장 답을 내릴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보고 계속 생각해요. 답은 언젠가 올 거예요. 그녀가 떠나자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노트를 3페이지로 넘기고 제목을 썼어요. 오늘 본 것들. 그리고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어요. 틀렸다고 끝이 아니야. 어쩌면 그게 시작일지도 몰라. 노트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둑해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 있었어요. 상하이에서 보던 별과 똑같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보는 별은 좀 달라 보였어요. 제 확신에 있던 금이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금을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강당이 너무 컸어요. 너무 밝았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튼 틈 사이로 전교 집회를 볼 수 있었어요. 앞줄에는 선생님들이 앉아 있었고 그 뒤로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천장 조명이 모든 것을 날카롭고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숨을 곳이 없었어요. 이건 국제 탐방 발표회였어요. 겨울 방학 동안 여행을 다녀온 모든 조가 발표를 해야 했어요. 지금까지 5팀의 발표를 봤어요. 파리는 해질녘 에펠탑을 보여줬고 로마는 고대 유적을, 도쿄는 붐비는 쇼핑거리와 눈부신 네온 사인을 보여줬어요. 모두가 예의 바르게 박수쳤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모든 게 안전했어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유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무대로 걸어나가는데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이크가 무대 한가운데 키 큰 금속 나무처럼 서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뒤 스크린에 떴어요. 유명한 명소도 아름다운 석양도 아니었어요. 서울의 지하철 승강장이었어요.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회색이었어요. 객석에서 어리둥절한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시작했어요. 저는 2학년 4반 알렉세이 첸이라고 해요. 저는 한국에 가면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제가 믿는 것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확신하는 건 쉽고 의심을 배우는 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속삭임이 더 커졌어요. 더 분명해졌어요. 저는 공항 이야기를 했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시 없이 줄을 이루었던 일, 낯선 사람들이 칭찬을 바라지 않고 할머니를 도왔던 일을 말했어요. 지하철 이야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먼저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탔던 일,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여학생이 자리를 양보했던 일을요. 송도 이야기도 했어요. 그곳의 기술이 사람을 지켜보는 대신 돕고 있었던 일, 카메라는 사람 얼굴이 아니라 교통을 향하고 있었던 일, 벤치가 시민들이 편안하라고 충전과 공기질 정보를 제공하던 일을 말했어요. 궁궐에서 본 것도 설명했어요. 제가 수업에서 배운 것과 역사 정보가 달랐던 일, 호텔로 돌아와 사실을 찾아봤던 일, 그리고 그 사실들이 제 가정과 맞지 않았던 일을요. 발표 중간쯤 4번째 줄에서 누가 모두가 들을 만큼 크게 말했어요. 쟤 지금 그 나라 찬양하는 거야? 제 손이 마이크를 더 꽉 움켜쥐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금 멈출 수도 있었어요. 농담을 할 수도 있었어요.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중국이 최고죠. 라고 말하고 모두가 기대하는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계속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호텔들에서 아라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보여줘요. 그리고 볼지 말지는 그 사람이 결정해요. 저는 보여주고 있었어요. 볼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안정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제가 본 건 다른 접근이었어요. 통제보다 신뢰를,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한 사회였어요. 사람을 위한 도시를, 사람을 거스르는 도시가 아니라 설계한 사회였어요.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좋은 의미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불편한 침묵이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서울에서 마지막 저녁에 제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냥 해질녘 평범한 길모퉁이였어요. 가로등이 켜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걸어가던 순간이었어요. 극적이지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더 나은 질문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 본 대로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무대에서 걸어 나왔어요. 박수 소리는 없었어요. 제 발걸음 소리와 뒤에서 파도처럼 번지는 속삭임 소리만 있었어요.
강당 밖 복도에 나오자 준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며 제 얼굴을 힐끔 봤지만 누구도 멈춰서서 말을 걸진 않았어요. 너 이제 우리보다 잘났다고 생각해? 준하가 낮게 물었어요. 아니, 제가 말했어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눈먼 채로 맞는 것보다 틀려도 솔직한 게 낫다고 생각해요. 준하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잠깐은 소리를 지를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만 저으며 걸어가 버렸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벽 너머로 다음 발표가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고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눈이 조금 따가웠어요. 그래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표 3일 뒤에 작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학교에 갔는데 우리 교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바닥엔 종이가 흩어져 있고 책상도 삐뚤었고 쓰레기통 옆에는 쓰레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보통은 당번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보통은 다들 그 지저분함을 피해 걸어 다녀요. 그런데 그날은 이미 준하가 와 있었어요. 그는 종이를 줍고 책상을 맞추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청소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같이 도왔어요. 말없이 5분 정도 함께 일했어요. 끝났을 때 교실은 훨씬 말끔해졌어요. 그제야 준하가 저를 힐끗 봤어요. 어딘가에서 비슷한 걸 봤거든. 그는 낮게 말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더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가서 교과서를 폈어요. 사과는 아니었어요. 동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였어요. 제 확신에 금이 갔던 것처럼 준하의 확신에도 작은 금이 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번 여행 동안 정말 많은 페이지를 채웠어요. 관찰, 질문, 의심, 깨달음들로요. 노트 맨 뒤에 3페이지를 폈어요. 맨 위에 썼어요. 제가 배운 것.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최종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더 나은 질문을 찾았어요. 확신은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틀릴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의심은 두렵게 느껴지지만 진실로 이끌 수 있다는 것도요. 마음을 바꾸는 건 약함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상하이는 불빛으로 반짝였어요. 아래 길에는 차가 움직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모든 건 예전처럼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같은 도시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예전엔 묻지 않았던 것들을 묻고 지나쳤던 디테일을 알아차렸어요. 이제는 알겠거든요. 여정은 확신에 도달하는 일이 아니라 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앞으로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계속 걸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런던의 한 전문가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2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그의 예측이었습니다. 일본이 단 하나의 부품 수출을 중단하자 전 세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조립만 하는 나라, 핵심 기술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5개월 뒤 독일 뮌헨 전시장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것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의 확신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죠. 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 브레멜이에요. 저는 언제나 제가 옳다고 확신했어요. 그날도 런던의 제 사무실, 23층 높이에서 템스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강물은 세상 모든 시간을 가진 것처럼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좋아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어떤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41살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공장을 연구해 왔어요. 동네 작은 작업장이 아니라 비행기와 자동차,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거대한 공장들이요. 어떤 나라가 제조업에서 떠오르고 또 어떤 나라가 몰락하는지 지켜봤어요. 중요한 사람들이 읽는 보고서를 쓰기도 했고, 은행들이 저에게 돈을 주고 어느 나라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3달 전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한국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계 부품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부품은 CNC 컨트롤러라고 불렸어요. 쉽게 말해 기계 도구의 두뇌예요. 금속을 정밀하게 깎아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기계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알려주는 컴퓨터였죠. 이 두뇌가 없으면 한국 공장은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스마트폰 부품도, 자동차 엔진도, 비행기 부품도 전부요. 한국은 이 컨트롤러의 95%를 일본에서 사왔어요.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되죠. 일본이 판매를 중단하면 한국의 공장은 마치 엔진 없는 차처럼 멈출 거예요. 그 발표가 있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워싱턴 D.C.의 지루한 회의실에 있었어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일어나 단 4단어를 말했어요. CNC 수출 제한 시작.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한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진 거였죠. 저는 옆에 앉아있던 헤이케 로스라는 여성을 향해 속삭였어요. 그녀는 독일의 공작기계 회사들과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은 끝났네요. 헤이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기술을 5년에 쌓는 건 불가능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바로 글을 썼어요. 키보드를 3개 두드리면서요. 이건 중요한 기사라고 확신했거든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의 자립은 신기루였다. 신기루라는 건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뜨거운 도로 위에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요. 저는 한국의 꿈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허상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조립경제라고 불렀어요. 중요한 부품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부품을 잘 조립만 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멋진 레고 성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작 레고 블록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블록은 일본이 만들었고 독일이 만들었고 스위스가 만들었어요. 한국은 그저 완제품을 조립할 뿐이었어요. 제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유했죠. 메일함에는 다른 전문가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정확해요.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네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똑똑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후 2주 동안 세계 각지의 신문들이 비슷한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의 기적은 빌려온 것이었다. 한국 제조업의 꿈, 종말. 일본이 끈을 쥐고 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전부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제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더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비오는 화요일 아침, 제 책상 위에 한 보고서가 놓였어요. 두꺼운 문서였어요. 200쪽쯤 되는 분량의 검은 집게로 묶여 있었어요. 표지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간단했어요. 한국 CNC 개발 컨소시엄 전략 계획. 사실 처음엔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어요. 저는 매주 이런 보고서를 수십 개씩 받아요. 대부분은 그냥 종이 위에 꾸밀 뿐이에요. 예쁜 말로 포장했지만 실체가 없는 계획들이죠. 그런데 왜인지 그날은 펼쳐봤어요. 아마 심심해서였을지도 모르고 한국이 왜 불가능한지를 증명할 자료를 찾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참여 기업 목록이 보였어요. 두산은 기계 본체를, 현대위아는 기계 구조를, 삼성전자는 컨트롤 시스템 즉 두뇌를 맡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학과 연구소, 심지어 항공우주 기업들까지 이름을 올렸더군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세부 일정이 있었어요. 5년 계획이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었고 예산도 수조 원 규모였어요. 독일과 일본에서 베테랑 엔지니어들을 영입해 기술을 전수받고 있었어요. 이미 시제품 시험 시설도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이건 말뿐인 계획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손을 멈추게 만든 문장이 있었어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었어요. 속이 묘하게 뒤틀렸어요. 그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심이라는 건 전염성이 있더군요. 진심인 사람들은 때로 예상 밖의 일을 해내거든요. 저는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다음 주 서울행 항공권 예약해줘. 비서가 물었어요. 출장 목적은요? 책상 위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조사.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환상을 직접 봐야 해. 그리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써야 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옳다는 걸 다시 증명해야 해.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틀릴 리 없다고요. 제 커리어가 그 확신 위에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창밖 템스강은 여전히 느리게 흘렀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되뇌었어요. 일본은 기술을 만들고 한국은 조립만 한다. 늘 그래왔듯이. 하지만 그 두꺼운 보고서를 가방에 넣을 때 속이 불편한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서울까지의 비행은 13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 제조업 역사에 관한 보고서를 더 읽으면서 보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걸 더 확실히 해줬어요. 한국은 늘 다른 나라를 따라왔어요. 일본 차를 베끼고 더 싸게 만들고 독일 기계를 따라하고 더 빠르게 만들었죠.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걸 발명한다.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어요. 수요일 아침, 회색빛 하늘 아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유리벽과 반짝이는 바닥이 천장의 불빛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죠. 모든 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정돈돼 보이는 것과 첨단 기술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운전기사가 절 데리러 와서 한국기계연구원으로 데려다 줬어요. 하얀 콘크리트 건물에 작은 창들이 줄지어 있었고 대략 7층 정도 되어 보였어요. 그냥 평범한 연구소 같았어요. 특별할 게 없어 보였죠. 저는 멋진 프레젠테이션 룸과 화려한 슬라이드쇼, 정장을 입은 영업 담당자들을 예상했어요. 보통 외국 전문가를 초대할 때는 그런 식으로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입구에서 한 여성이 절 맞이했어요. 마른 체구에 30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긴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흰 셔츠에 남색 작업용 재킷을 입었는데 소매에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머리에는 안전 안경을 올려놓았고 손에는 작은 상처와 굳은 살이 보였어요. 브레멜 씨 맞으시죠? 그녀가 단단한 악수를 하며 말했어요. 저는 윤서하 박사예요. 스마트 제어 연구실을 맡고 있어요. 악수는 놀랍도록 힘이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했어요. 당신 기사를 읽었어요. 그녀는 금속과 커피 냄새가 섞인 복도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우리를 틀렸다고 하셨죠. 하지만 조사 자체는 철저히 하셨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한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늘 증거를 가져와야만 했거든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이미 앞서가며 묵직한 문을 열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천장이 아주 높고 형광등이 밝게 켜진 커다란 실험실이 나왔어요. 한쪽 구석에서 거대한 기계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동차보다 큰 회색 금속 덩어리에 투명한 보호막이 설치돼 있었고 그 안에서 금속 덩어리가 회전하며 정교하게 깎이고 있었어요. 기계 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거칠고 요란할 줄 알았는데 잔잔하고 안정적인 웅하는 소리뿐이었어요. 윤 박사는 저에게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했어요. 온도, 진동, 절삭 정밀도까지 세세하게 기록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을 3년 전부터 대비했어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들이 언젠가는 기술을 무기로 쓸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나오자 계획을 더 앞당겼을 뿐이에요. 저는 태블릿과 기계를 번갈아 보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미소도 짓지 않았고 뭔가를 팔려는 태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시제품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5개 중 하나예요. 그녀가 답했어요. 이 기계는 17일째 멈추지 않고 테스트 중이에요. 저는 노란 안전선 너머로 기계에 다가갔어요. 투명한 보호막 너머로 절삭 도구가 금속을 놀랍도록 부드럽고 정교하게 깎아내고 있었어요. 여긴 실험실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제 공장은 다르죠. 온도 변화, 먼지, 전자파 간섭, 습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수없이 많아요.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조건을 다 시뮬레이션해요. 우리는 또 다른 방으로 이동했어요. 안에는 3대의 기계가 있었는데 각각 다른 환경에서 가동 중이었어요. 뜨겁게 달궈진 방, 차갑게 얼린 방, 사방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방. 우리는 모든 변수를 테스트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국제무대에서. 그 뒤 4시간 동안 그녀는 그들의 전체 전략을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일본을 베끼려는 게 아니었어요. 일본의 강점은 30년간 축적된 기계적 정밀함이에요. 금속의 성질, 도구의 마모, 흔들림 없는 안정성 같은 걸 오랜 경험으로 쌓아왔죠. 한국이 30년을 단숨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따라잡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계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센서가 곳곳에 달려 금속이 너무 뜨거워지면 냉각수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도구가 닳기 시작하면 절삭 경로를 스스로 바꾸고 진동이 생기면 즉시 보정했어요. 일본의 무기는 경험이에요. 윤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지능이에요. 컴퓨터 지능.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허점을 찾아내고 싶었죠. 하지만 태블릿 속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는데 수치들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의심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방패처럼요. 연구실 실험은 인상적이네요. 저는 결국 말했어요. 하지만 실험실이 공장은 아니죠. 시제품은 제품이 아니에요. 해외 고객들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생산 라인을 걸지 않아요. 윤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비웃음도 자랑도 아닌 그냥 지친 듯하지만 담담한 미소였어요. 그럼 우리가 증명하는 걸 직접 지켜보세요. 그날 밤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박도현이라는 남자였어요. 윤 박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40 중반쯤 돼 보였고 거친 손에 커다란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산의 부사장이었는데 전혀 임원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안전화의 회사 재킷을 입고 공장 바닥을 마치 자기 집처럼 걸어 다녔어요. 우리가 진짜인지 보고 싶다고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따라오세요. 그는 저를 엄청난 규모의 공장으로 안내했어요. 농구 코트 3개를 합친 듯한 넓은 공간이었어요.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떤 건 돌아가고 있었고 어떤 건 잠시 멈춰 있었어요. 파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계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박도현 부사장은 공장 한 구석의 기계 앞에서 멈췄어요. 그 기계는 24시간, 주 7일 멈추지 않고 가동 중이라 설명했어요. 이걸 일주일 동안 지켜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모든 오류를 세어보고 정밀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기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의 자신만만한 얼굴을 봤어요. 다시 윤 박사를 봤어요.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이 사람들은 공상가가 아니었어요. 텅 빈 구호를 외치는 민족주의자도 아니었어요. 데이터와 시제품, 실전 계획을 가진 엔지니어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제 세상관 전체가 그들이 틀렸다는 믿음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았어요. 기록하고 측정하고 노트를 빼곡히 채웠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어요. 결국 어딘가에서 이 계획은 무너질 거야. 반드시. 그렇죠, 그렇겠죠? 저는 서울에서 5일을 보냈어요. 매일 다른 공장과 연구소를 찾아다녔어요. 매일 기계들이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봤고 매일 데이터가
제가 원하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켜두었어요. 이미 3권의 공책이 숫자와 메모로 빼곡했어요. 수치는 모두 좋았어요. 너무 좋을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에서 숫자가 좋다고 해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속이 불편하던 그 느낌은 더 커져 있었지만 그냥 밀어넣듯 억눌렀어요. 그리고 결국 기사를 썼어요. 한국의 야망 유망한 시작, 불확실한 미래. 이번 기사는 조심스러웠어요. 한국이 진전을 이루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들의 스마트한 접근 방식도 칭찬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경고를 덧붙였어요. 연구실의 성공이 실제 현장의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제시장은 약속이 아니라 증거를 원한다. 기사는 목요일에 나갔고 금요일에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흥미로운 케이스였지만 저는 분석해야 할 나라들이 더 있었고 써야 할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그러다 뮌헨이 찾아왔어요. 독일 뮌헨은 유럽 최대의 공작기계 전시회를 여는 곳이에요. 2년에 한 번, 제조업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모두 모이죠. 자동차 회사 바이어, 항공우주 기업 담당자, 정밀기계 엔지니어들까지. 세계의 기계를 팔고 싶다면 뮌헨에서 성공해야 해요. 한국이 거기서 새로운 CNC 시스템을 시연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번이 진짜 시험대였어요. 한국 연구실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국제 무대에서요. 10월의 차가운 아침, 저는 뮌헨 전시장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거대했고 유리벽과 파도처럼 휘어진 지붕이 인상적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끝이 안 보이는 홀들이 나라별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독일, 스위스,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홀 7, 한국. 한국 부스를 찾기는 쉽더군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이나 일본 부스만큼은 아니었지만 꽤 괜찮은 규모였어요. 윤서아 박사가 기계 옆에서 박도연 부사장과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맨 앞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노트를 꺼냈어요. 주변을 보니 독일 엔지니어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스위스 제조업자들이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본 쪽 관찰자들도 묵묵히 서 있었죠. 모두 같은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시연은 단순한 테스트였어요. 고급 스테인리스 강을 깎는 작업이었는데 한국 기계는 아주 매끄럽게 절삭했어요. 정밀도 측정값이 부스 위 대형 화면에 실시간으로 뜨자 군중 속에서 작은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저도 데이터를 기록하며 메모했어요. 첫 테스트일 뿐. 더 복잡해질 때를 보자. 두 번째 시연은 티타늄 합금이었어요. 제트 엔진이나 우주선에 쓰이는 아주 강하지만 가공하기 어려운 소재죠. 대부분의 기계가 열 때문에 고생하는데 한국 기계는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냉각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했고 절삭 경로도 안정적이었어요. 가공 후 표면은 거의 거울처럼 매끄러웠어요. 주변에서 탄성이 조금 더 커졌어요. 스위스 엔지니어 한 명이 사진을 찍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연. 우측 동시 가공. 이건 공작기계 기술의 최종 시험이에요. 마치 회전하고 기울어지는 조각상을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깎는 것과 같죠. 아주 작은 오차 하나가 작품 전체를 망칠 수 있어요. 기계의 모든 움직임이 완벽히 동기화돼야 하고 절삭 하나하나가 정밀해야 해요. 저는 바로 여기서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엔지니어들이 알루미늄 블록을 장착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측이 마치 정교한 춤을 추듯 함께 돌아갔어요. 저는 시계를 눌러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10분, 20분. 점점 사람들이 더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우측 테스트를 한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30분, 40분. 기계는 여전히 매끄럽게 움직였어요. 절삭 도구가 금속을 하나하나 깎아내며 복잡한 3차원 형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어요. 45분. 그 순간 화면이 깜빡였어요. 영어와 독일어로 빨간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기계의 움직임이 갑자기 끊기듯 흔들렸고 절삭도구가 멈칫하더니 전체가 정지했어요. 작업물은 반쯤 완성된 채로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홀은 3초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들려왔어요. 독일 쪽에서 터져나온 얕은 웃음소리.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제 옆에 일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굳어버렸어요. 윤 박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박도연 부사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기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워야 했어요. 그래야 맞는 거였어요. 제가 예측한 그대로잖아요. 연구실의 성공이 실전의 신뢰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그런데 기뻤던 게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다음 부스로, 다음 시연으로 이동했어요. 공작기계 세계에서 실패는 곧 끝이에요. 단 한 번의 실수가 수백 번의 성공을 지워버리거든요. 저는 노트를 덮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유럽 제조업자들이 벌써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역시나. 욕심이 과했어. 서두르다 망했군. 저는 그냥 나가면 됐어요. 호텔로 돌아가 제가 늘 해오던 대로 기사를 쓰면 됐죠. 한국은 아직 멀었다. 제 오랜 믿음을 확인하는 글을요. 그런데 발걸음이 멈췄어요. 유리 너머로 다시 한국 부스를 바라봤어요. 대부분의 부스는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 식사를 가려는 듯 불을 끄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어요. 기계를 둘러싸고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윤 박사는 안전 패널을 직접 분리하고 손전등으로 내부를 살폈고 박도연은 아마 서울 본사로 전화를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다른 엔지니어들은 노트북을 켜고 데이터 로그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누구 탓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제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꽤 오래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해가 져서 전시장 밖은 어둑해지고 실내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다른 부스는 이미 텅 비었는데 한국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기계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환자를 살리려 애쓰는 의사들 같았어요. 결국 저는 호텔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날 밤 기사를 썼어요. 민헨이 증명한 격차. 5천자의 글로 한국의 실패가 왜 당연한 결과였는지 설명했어요. 30년의 경험을 3년 만에 압축할 수 없다는 제 오랜 논리를 다시 주장했어요. 새벽 2시에 출간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어요. 승리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의심 때문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명동의 한 작은 노래방. CCTV에 기묘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금발의 외국인 여성이 같은 노래를 17번 연속으로 부르고 있었죠. 목은 쉬었고 눈은 충혈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래방 주인이 물을 가져다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녀는 대답했죠.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예요. 사실 그녀는 도쿄에서 날아온 무명 가수였습니다. 회사는 그녀에게 통보했죠. 한 달 뒤 오디션이 마지막이야. 실패하면 계약 해지. 그런데 그녀가 선택한 곡은 일본 회사가 금지한 한국 노래였습니다. 거절당하고 비웃음당하고 혼자 바다를 건넌 그 가수는 결국 무대에서 무엇을 증명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 로렌츠예요. 지금 저는 도쿄의 밝은 스튜디오 조명 아래 서 있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무대로 돌아가요.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쓸쓸했던 무대요. 그건 한 달 전 일이었어요. 저는 한 야외 지역 축제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무대는 아주 작았고 관객은 많아야 15, 넉넉 잡아 20명 정도였어요. 저는 엔카를 불렀어요. 일본 전통가요 스타일이에요. 그날 제 목소리는 괜찮았어요. 음도 정확히 맞췄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몇몇은 형식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치지도 않았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한 명은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가버렸어요. 마이크를 쥔 채 그 사람이 떠나는 뒷모습을 봤는데 속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꺼져 있었죠. 공연이 끝나고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30살, 어깨까지 내려오는 금발 머리, 회색빛이 도는 파란 눈. 사람들은 종종 제가 우아해 보인다고 하지만 그날은 그저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작년엔 없던 이마 주름이 보였어요. 저는 독일본 출신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어요. 엔카를 가르치는 보컬 코치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저도 가수예요. 아니, 적어도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이름을 몰라요. 제 음악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무명이죠. 제가 일하는 회사도 이제 저를 신경 쓰지 않아요. 예전엔 노래도 만들어주고 무대도 잡아줬지만 이제는 젊은 아이돌 가수들만 신경 써요. 20살쯤 되는 완벽한 미소로 뮤직비디오에서 춤추는 가수들. 저처럼 전통적인 엔카를 부르는 사람은 관심받기예요. 그 처참한 야외 공연이 끝난 후 제 상사 아오키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는 운영 매니저예요. 차갑게 제 얼굴을 보며 말했죠. 엘리자, 한 달 뒤에 전국 방송 오디션이 있어. 큰 무대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마지막 기회라니. 실패하면 끝이라는 말이었죠. 너를 그 대회에 내보낼 거야. 아오키 씨가 이어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세 곡이 없어. 내가 직접 찾아야 해. 저는 멍하니 물었어요. 제가 직접 찾아야 해요? 그래. 회사는 이제 팝 부문에 집중할 거야. 알겠지? 저는 완벽히 이해했어요. 그들은 저를 포기한 거예요. 이제 혼자라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작은 원룸 천장을 보며 뒤척였어요. 에어컨은 웅웅거렸고 바깥에선 차가 지나갔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좋은 곡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젊고 예쁘고 인기 있는 가수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못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을 떠올렸어요. 한국 음악을 생각했죠. 요즘 TV도 라디오도 전부 K-POP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죠.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사실 전 한국 음악이 가볍고 깊이가 없고 그냥 다른 걸 따라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나쁘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패하는 순간엔 탓할 게 필요하잖아요. 저한테는 한국이 그 대상이었어요. 한국 음악은 별로야.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못해서 그래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음 날 저녁 대학 시절 친구 나나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일본에서 함께 공부했는데 지금은 무역 바이어 일을 하며 서울과 도쿄를 오가요. 엘리자. 나나미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나 서울 명동의 음악 상점에서 재미있는 걸 찾았어. CD야. 트로트 음악. 내가 맨날 싫다고 하던 그 한국 스타일. 저는 눈을 굴렸어요. 나나미, 나 지금 바빠서. 그냥 들어봐. 그녀가 말을 끊었어요. 내가 한국 음악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아는데 이건 좀 달라. 중독성 있어. 보내줄까? 거절하려다가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마 절박함 때문이었겠죠. 그래, 보내. 사흘 뒤 소포가 도착했어요. 별 기대 없이 열어봤어요. 안에는 알록달록한 표지의 CD가 있었어요. 웃고 있는 젊은 한국 여자가 표지에 있었고 한글로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CD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들려왔어요. 밝고 생기 넘치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 어머나, 어머나. 멜로디는 아주 단순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번쩍하고 켜졌어요. 노래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장난스럽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듣자마자 몸이 움직이고 싶어졌어요.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몇 주 동안 한 번도 웃지 못했는데 말이죠. 저는 곡을 끝까지 듣고 또다시 틀었어요.
아마 그날 밤만 2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머릿속 편견은 여전히 속삭였어요. 한국 음악은 얕고 가볍잖아. 하지만 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달라. 이건 진짜야. 자정쯤 저는 결심했어요. 이 곡이다. 이 한국 트로트 노래 어머나를 오디션에서 부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갔어요. 아오키 씨와 베테랑 프로듀서 노구치 씨 앞에 CD를 내려놨어요. 이걸로 할래요. 오디션 곡이요. 리메이크 하고 싶어요. 아오키 씨가 CD를 집어들었지만 재생도 안 하고 그냥 내려놨어요. 절대 안 돼.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노래라니 말도 안 돼. 왜요? 제 목소리가 약하게 떨렸어요. 일단 시간 없어. 노구치 씨가 말했어요. 한국 곡 리메이크 하려면 허가받는데 몇 달은 걸려. 계약도 복잡하고. 오디션까지 4주밖에 안 남았어. 게다가 아오키 씨가 덧붙였어요. 일본 청중은 한국 트로트에 거부감 있어. 너무 다르고 낯설어. 시작도 하기 전에 질 거야. 하지만 들어만 보시면 제가 말하려 했지만 안 돼. 아오키 씨가 단호하게 끊었어요. 일본 곡 찾아. 이건 끝이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복도를 나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CD가 쥐어져 있었죠. 머릿속에서 못된 목소리가 또 속삭였어요. 와, 한국 노래는 역시 잘못된 선택이야. 내가 멍청했어. 그런데 더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노래 아니면 무대에 설 이유가 있을까? 저는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며 지나갔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했어요.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할 거예요. 한국에 가서 이 노래 만든 사람들을 찾아갈 거예요. 직접 허락을 구하고 필요하다면 부탁도 할 거예요. 미친 짓 같았지만 그게 유일한 길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나나미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와줘. 제가 말했어요. 서울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 아침 일찍 공항에서 나나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배낭 2개와 비행기 표 2장을 손에 들고 활짝 웃고 있었죠. 마치 신나는 여행을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속은 긴장으로 꽉 조여 있었어요. 준비됐어?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냥 끄덕였어요. 서울까지 비행은 약 2시간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얼굴을 붙이고 도쿄가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봤어요. 곧 끝없는 바다가 펼쳐졌고 이윽고 처음 가보는 도시가 다가왔어요.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나쁜 말을 했던 그 나라의 음악이 태어난 도시였죠. 서울은 제가 상상하던 모습과 달랐어요.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었고 하늘은 맑고 건조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공기가 피부에 닿았는데 도쿄보다 선선하고 어쩐지 더 신선했어요. 나나미가 익숙한 듯 공항을 빠져나가 저를 이끌었어요. 그녀는 일 때문에 서울을 자주 다녀서 길을 잘 알았거든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명동으로 갔어요. 서울의 중심에 있는 번화가였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가게 간판에는 동그라미와 직선이 섞인 한국어 글자들이 가득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묘하게 리듬감이 느껴졌어요. 음악 같기도 했어요. 나나미는 작은 종이에 주소를 몇 개 적어왔어요. 소규모 음반사, 유통사, 혹시 어머나라는 노래를 아는 곳들. 우리는 그 주소를 따라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건물은 오래된 빌딩의 3층에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성이 저희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나나미가 한국어로 설명을 했지만 그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두 번째 곳도 비슷했어요. 젊은 남자가 나나미의 설명을 듣더니 날카롭게 한국어로 뭐라고 했어요. 나나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나중에 그녀가 말해줬는데 일본 가수한테 시간 낼 여유 없다라는 뜻이었다고 해요. 그 뒤로 5곳을 더 돌아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모른다고 하거나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나중에 오라고 하거나. 발은 점점 아파왔어요. 이렇게 오래 걷는 건 익숙하지 않았어요. 어깨에 맨 배낭도 점점 무거워졌고요. 오후가 깊어질 무렵 저는 거의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어요.
나나미가 찬차를 사왔지만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너무 지쳐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그냥 바보 같은 짓이었나 봐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냥 집에 갈까요? 나나미가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저는 손만 내려다봤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한 군데만 더 가보자. 딱 한 군데만. 마지막 주소는 지하철역 근처의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삐걱거리는 작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한국어로 된 작은 간판이 붙은 문 앞에서 나나미가 노크를 했어요. 잠시 후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갑지 않았어요. 나나미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조용히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전화를 걸어 빠르게 한국어로 몇 마디를 나누더니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주소와 이름이었어요. 나나미에게 건네주자 나나미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나나미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엘리자, 이게 바로 어머나를 만든 작곡가래. 이름은 윤혜성. 내일 오후에 만나볼 수 있대.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진짜예요. 이제 현실이 됐어요. 다음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약속된 주소를 찾아갔어요. 또 오래된 건물의 2층,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에는 윤혜성이라고 한국어와 영어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나나미가 노크를 하자 안에서 한국어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CD와 서류가 가득 꽂힌 선반들, 구석에는 키보드 하나. 그리고 책상 뒤에는 머리카락이 조금 희끗해진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눈빛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웠어요. 나나미가 저를 소개하고 제가 왜 왔는지, 이 곡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한국어로 설명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듣기만 했어요. 그러다 그가 저를 바라보며 영어로 말했어요. 지금 불러볼 수 있나요? 어머나. 여기서. 순간 입이 바짝 말랐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 못했어요. 먼저 대화하고 계약 얘기부터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제 목소리를 바로 듣고 싶어 했어요. 이 작은 사무실에서 마이크도 반주도 없이요. 저는 스스로 놀랄 만큼 담담히 대답했어요. 네, 해볼게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어섰어요. 눈을 감고 멜로디를 떠올린 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발음은 엉망이었어요.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어 단어들이 입에서 어설프게 굴러나왔어요. 호흡도 너무 얕았고 목으로만 소리를 냈어요. 보컬 코치로서 배운 걸 스스로 못하고 있는 게 창피했어요. 첫 번째 절을 끝내고 눈을 떴을 때 윤혜성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문제는 발음이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이 노래엔 장난스러움 속에 진심이 있어요. 가벼움 속에 무게가 숨어 있죠. 그런데 아직 당신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허락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차가운 물처럼 제 가슴을 때렸어요. 나나미가 제 어깨를 살짝 잡아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길에 나오자 저는 더는 참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왔고 없는 돈을 쓰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는데 거절당했어요. 나나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옆을 묵묵히 걸어줬어요. 해가 저무는 명동거리를 눈물에 젖은 채로 걸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작은 간판 하나. 마이크 그림이 있었어요. 노래방. 우리 들어가자.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나나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지금. 응, 지금. 노래방은 작고 오래됐어요. 그래도 안은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저한테 필요한 건 바로 그 따뜻함이었어요. 우리는 1시간짜리 방을 빌렸어요. 방은 아주 작았고 작은 소파와 TV 화면, 마이크 2개가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였어요. 나나미는 소파에 앉았고 저는 마이크를 집어들고 곡 목록에서 어머나를 찾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음악이 시작됐고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또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목이 잔뜩 조여 있었고 단어들이 입에서 낯설게 굴러갔어요. 같은 부분에서 계속 휘청거렸어요. 한국어 자음이 어려웠어요. 다른 힘, 다른 호흡이 필요했어요. 그 소리를 제대로 내는 법을 저는 몰랐어요. 노래를 3번, 4번, 5번 불렀어요. 매번 조금씩은 나아졌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전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이든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노래방 주인이었어요. 회색 머리에 동그랗고 다정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보더니 나나미를 바라봤어요. 나나미가 한국어로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그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이 호기심에서 사려 깊은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빠르게 한국어로 통화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나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른대요. 나나미가 통역해줬어요. 보컬 트레이너래요. 외국인 가수들한테 한국어 발음을 가르치는 사람이래요. 작은 희망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주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방 시간을 무료로 연장해줬고 물과 작은 간식도 가져다 줬어요.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같은 노래방으로 다시 갔어요. 주인이 나와 있었고 그와 함께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28이나 29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 머리에 날카롭고 관찰력 있어 보이는 눈이었고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이분은 박현우 씨예요. 나나미가 말했어요. 보컬 트레이너예요. 일본에서 공부해서 일본어도 이해해요. 현우 씨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야기 들었어요. 그가 일본어로 말했어요. 억양은 있었지만 말은 또렷했어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어머나를 다시 불렀어요. 그는 아주 고요하게 서서 들었고 눈은 집중돼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마치자 그가 제 쪽으로 한 발 다가왔어요. 여기에 손을 올려보세요. 그가 자기 갈비뼈 아래, 배 위쪽을 손으로 짚었어요. 한국어 자음은 일본어 자음하고 달라요. 일본어는 소리가 목 윗부분에서 더 많이 나와요. 한국어, 특히 트로트는 여기 배에서 올라와야 해요. 그는 제 배 위에 손을 가볍게 댔어요. 나를 부를 때 여기서 밀어 올려야 해요. 힘이 중심에서 올라오는 걸 느껴보세요. 저는 따라 해봤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억지로 소리를 내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현우 씨는 참을성 있게 지도해줬어요. 그는 단어 하나만 연습하게 했어요. 어머나. 그 세 음절만 계속 반복했어요. 첫날 2시간이나 연습했어요. 배 근육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보컬 코치였던 저조차 이렇게 쓰는 방법은 처음이었어요. 남을 가르치긴 했지만 이 특정한 기술은 배우지 못했었어요. 노래방 주인은 계속 물을 가져다 줬어요. 비용은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나나미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가끔 메모를 했어요. 제가 잊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서였어요. 그 다음 날도 왔고 또 그 다음 날도 왔어요. 사흘 동안 그 작은 노래방 방에서 연습했어요. 현우 씨는 노래의 모든 부분을 낱낱이 쪼개 가르쳐줬어요. 한국어 모음이 일본어보다 길게 울린다는 점, 숨을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지, 감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술적 통제를 유지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이 노래는 한 여자의 마음에 관한 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장난스러움 안에 진심이 있고 가벼움 속에 무게가 있어요. 그 균형을 찾아야 해요. 사흘째 되던 날 뭔가 딱하고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스스로 달라진 걸 느꼈어요. 소리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왔고 자음이 더 힘있게 꽂혔어요. 감정도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좋아요. 현우 씨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이제 감을 잡았네요. 나흘째 아침, 저는 나나미와 함께 다시 윤혜성 작곡가님의 사무실로 갔어요. 문을 두드릴 때 손이 떨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작곡가님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 불러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깐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세요. 저는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이번엔 목이 아니라 배에서였어요. 그리고 노래했어요.
어머나, 어머나. 이번엔 달랐어요.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소리가 올바른 곳에서 나왔고, 감정이 살아있었어요. 장난스러움과 성실함이 함께 있었고, 가벼움과 무게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첫 절을 마치고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불렀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방 안은 잠깐 고요했어요. 윤혜성 작곡가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고 미소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아졌네요. 그가 말했어요. 훨씬 나아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허락할 수 없어요. 아직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시 사무실을 나왔어요. 저는 완전히 짓눌린 기분이었어요. 나나미가 제 팔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 공기가 더 차가워졌어요. 우리는 서울에 거의 일주일이나 있었고 도쿄 오디션은 이제 20날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갈까요? 제가 속삭였어요. 아니. 나나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 포기 안 해. 하지만 저는 지쳐 있었어요. 몸은 아팠고 목소리는 피곤했어요. 마음은 무거웠어요. 우리는 작은 호텔방으로 돌아왔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 밤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제가 실패한 걸까요? 이게 끝일까요? 다음 날 아침, 나나미가 제 어깨를 흔들어서 저는 깼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엘리자.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메일이 왔어. 윤혜성 작곡가님한테서.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한국어 메일을 읽으며 일본어로 동시에 통역해줬어요. 로렌츠 씨. 당신이 떠난 뒤에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당신의 헌신에 대해요. 그래서 어머나 원곡 가수에게 연락했어요. 이름은 장채영이에요. 저는 당신 이야기를 전했어요. 며칠 밤을 노래방에서 보낸 외국인 가수, 새벽에 제 사무실에 찾아와 기다리던 사람, 한국을 위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 장채영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음악은 국경을 넘어요. 리메이크를 허락합니다. 저는 숨을 못 쉬겠었어요. 정말로 숨이 막혔어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닌 눈물이 쏟아졌어요. 안도감, 감사함, 믿기지 않는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저를 믿어줬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낯선 사람, 한때 한국 음악을 가볍고 진부하다고 여겼던 저를요. 그분들이 자기들의 노래를 제게 내주셨어요. 나나미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호텔 침대 위에 앉아 함께 울었어요. 그 허락은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었어요. 비즈니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진심을 믿어요. 당신을 신뢰해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제 안에 있던 어떤 것을 부숴버렸어요. 단단하고 못생긴 그 무엇째가 마음 주변에 쌓아 올렸던 벽, 제가 품고 있던 편견이었어요. 그것이 무너졌어요. 저는 한 나라의 음악 전체를 이해도 못한 채 판단했어요. 가볍고 얄팍하다고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깊이를 보여줬어요. 너그러움과 품위를 보여줬어요. 저를 가르쳐줬고 도와줬고 제 회사조차 믿어주지 않던 그때 저를 믿어줬어요. 우리는 도쿄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 할 일이 많아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은 같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서울에서 거절을 당하고 노래방에서 연습하고 현우 씨의 가르침과 노래방 사장님의 도움, 마지막에 받은 허락 이메일까지 모든 게 저를 바꿨어요. 착륙하자마자 회사로가 아오키 씨에게 말했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이 곡으로 오디션에 나가겠어요. 그는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한국어 부분을 일본어로 바꾸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나와 사랑해요만큼은 남기겠다고 맞섰어요. 그 후 2주 동안 가사를 일본어로 다듬으며 연습했어요. 배에서 호흡하고 자음을 힘있게 내고 감정과 기술의 균형을 지키려 애썼어요. 마침내 KNTV 리허설 날 스태프와 거대한 조명 속에서 어머나를 한국어로 시작했어요. 제작진은 그대로 가자고 말했고 용기가 조금 생겼어요. 생방송 당일 메이크업을 하고 무대에 올랐어요. 사회자에게 한국어 심장을 남긴 일본어 버전의 어머나를 부른다고 말했을 때 관객이 웅성였어요.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현우 씨의 지도가 떠올랐고 작곡가님과 장채영 씨의 신뢰가 떠올랐어요. 어머나, 어머나. 후렴의 사랑해요가 울려 퍼졌을 때 관객이 진짜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 음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르고 곧 박수가 터졌어요. 기립박수였어요. 한 심사위원은 당신은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번역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결승에 진출했어요. 방송 후 제 싱글이 나왔고 3주 만에 3만 장이 팔렸어요. 라디오, TV에서 연락이 왔고 길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사람들의 대화였어요. 한국과 일본 음악이 섞일 수 있구나.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전해질 수 있구나. 가을, 나나미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윤혜성 작곡가님과 장채영 씨가 만나고 싶대. 저는 곧장 서울로 갔어요. 전통 다과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따뜻했고 채영 씨는 저도 도움을 받았어요. 이번엔 제가 도운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편견의 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어요. 적은 한국이 아니었어요. 제 안의 두려움과 이해 없는 판단이었어요. 서울에서 배운 건 발음과 호흡만이 아니라 제대로 듣는 법이었어요. 이제 무대에서 어머나를 부를 때 저는 단순히 가사가 아닌 이야기를 불러요. 거절과 도전, 용기와 신뢰를요. 공연 전 5분, 저는 늘 속으로 말해요. 편견은 안전해 보였지만 음악은 용기를 요구했어요. 그 용기가 제 세상 전체를 바꿨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